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양측 사상자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도 여러 명 희생됐습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인질 납치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서 항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군장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글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지금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벌써 양측 사망자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닌지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도심 밤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섬광과 함께 건물들 위로 불꽃 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 지 이틀째. 가자 지구는 밤에도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건 현지 시각 7일 새벽. 하마스는 로켓탄을 퍼부으며 트럭과 오토바이, 수상정,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이스라엘에 침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공습을 받은 은행 건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는 검은 흙먼지가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의 부상자 수도 4,00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위중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탄압을 공습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هذا يوم الثورة الكبرى من أجل إنهاء الاحتلال الأخير ونظام الفصل العنصري الأخير في العالم. أيها الصالحون والصالحات.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라며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וננקום בעוצמה על היום השחור הזה שהם עוללו למדינת ישראל ולאזרחי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까지 가세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현지 시각으로 8일 이스라엘은 접경지인 북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하마스는 민간인 인질 납치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SNS엔 무자비한 납치 현장 영상이 공개되고 있고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인 희생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유만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두 손이 묶인 채 피 흘리는 여성을 지프차에 강제로 태웁니다. 잔혹한 장면이지만 주변에서는 휘파람을 불며 환호합니다. 음악 축제에 참가했던 대학생 노아 아르가마니와 그의 남자친구도 하마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두려움 속에 오열했습니다. I don't think everyone ever has felt such terror and such helplessness when you're taken away from your boyfriend.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자국민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t forget. Hamas terrorists target Israeli civilians. 민간인 인질에는 다수의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국인들이 인질로 잡혔다는 보도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알리샤 바르세나 멕시코 외무장관도 멕시코 여성과 남성이 가자 지구에서 인질로 잡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자국 국적자 1명이 인질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장기 체류 국민과 관광객 등 930여 명이 머무르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출발 예정이던 이스라엘행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체류객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행 항공편은 운항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이스라엘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 중입니다. 이스라엘 지지에 나선 미국은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방의 국가들도 하마스 공격을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전쟁의 책임 공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나섰던 미국이 안보적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모함과 순양함 등이 포함된 항모 전단을 지중해 동쪽으로 이동시키고 전투기도 해당 지역에 추가 배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다른 국가들도 하마스의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4,800여억 원을 지원했던 독일은 재정적 지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안전은 독일의 국시라고 했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 지지에 나섰습니다. Hamas and the people who support Hamas are fully responsible for this appalling act of terror. 중국과 러시아는 지지 선언 없이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이인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이란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로 하며 동결됐던 원유 수출 대금이 해제된 것을 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현재 전황과 발단 또 향후 전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이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지금 사흘째를 맞았는데요. 좀 교전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침투했던 이 남부 대부분 지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소 8개 지역에선 아직 교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300명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사망자가 급증한 건 하마스가 공격한 이스라엘 남부 음악 축제장에서 시신 269가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동안 좀 잠잠한 듯 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불거진 건가요? 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은 민족과 종교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초강경 극우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집권 이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추진하고 이슬람의 3대 성지인 아라크사 사원에서 유대교인 기도를 용인하는 등 이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두 팔레스타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네. 또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에 나서자 고립을 우려한 하마스가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스라엘 최고 정보 기관도 가지고 있고 아이언돔이라고 최첨단 방공망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 새벽에 5천여 발의 로켓 포탄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공격 징후 탐지에 실패했습니다. 이 모사드는 미 중앙정보국 CIA만큼이나 정보 감지 능력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9.11 테러와 맞먹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통 같다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린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도입했습니다. 이 아이언돔의 요격률은 평균 90%로 알려졌는데 수천 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쏟아진 이번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장 세력 침투를 막기 위해 스마트 국경 시스템과 지하벽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하마스 대원들은 국경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했음에도 이스라엘은 깜깜이 상태로 당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한 것도 큰 우려를 낳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침투할 당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남부 국경 근처의 사막에선 댄스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가를 했고요. 소셜 미디어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이 축제에 난입해서 참가자들을 납치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 오토바이에 납치되는 젊은 여성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스라엘인 노아 아르가마니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축제 참가자 수백 명이 사라졌고 SNS에는 실종자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부산당한 한 여성이 이 하마스 대원들에게 붙잡혀 차량에 태워지고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환호하는 좀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는데요. 이 하마스 대원들은 국경 근처의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가리지 않고 납치해서 인질 사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중동 전체가 이제 휩싸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하마스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앙숙인 이란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마스와는 별개로 또 레바논 남부에 근거를 둔 또 다른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박격포 공격에 나서는 등 이 중동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쟁이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과 이스라엘, 또 나아가 이란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김자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해서 10,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강한 여진의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2,4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간 현장에선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11시 11분쯤 아프가니스탄 헤라트주 서쪽 4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지진 후 규모 4.3에서 6.3 사이에 강한 여진이 8차례 이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최소 2,000여 명이 숨지고 9,000여 명 이상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شفاخانه موجود بوده به دسترس از اونها طوری که شما می‌بینیم این خدمات هنوز هم ادامه داره و هنوز هم از اطراف و از ولسوالیا متاسفانه بعضی واقعات به شفاخانه آورده میشه. 아프가니스탄의 문화 수도로 꼽히는 헤라트는 약 1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해를 입은 지역 건물들이 진흙과 벽돌로 지어져 지진 충격에 취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교차하는 지역 인근에 있어 평소에도 지진이 잦은 편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파티카주에 규모 5.9 강진이 발생해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를 통틀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당선되셔서 이재명 후보를 아주 철저하게 보완하셔야 됩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네, 2번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은 22.64%.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 사전투표 때 강서 지역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했던 민주당은 단순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에 반색했습니다. 한 당직자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국민들이 여기에 부응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성향 지지층이 결집한 걸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은 오는 11일 수요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오는 11일에 열리는 보궐선거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각 당마다 속사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에 국회에 다시 들어섭니다. 최상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표결만 한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참여하셔서 우리 민심이 어떤지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단식 종료 후에도 보름째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당무에 복귀하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당내 가결파 징계 요구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만큼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며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사흘간 지원 유세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내에선 보궐선거 판세가 여권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어 선거 이유를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되지만 지도부는 총력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선거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2.64%라는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높은 사전투표율 수치를 놓고 여야의 해석은 다릅니다. 투표율을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 사전투표라는 제도 2014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네.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 제도가 정착했다. 그 정착 효과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36.93% 거의 40% 육박하는 투표하신 분들의 40% 육박하는 분들이 사전에 투표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효과, 즉 미리 투표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 자체의 수치가 올라갔다. 그럼 이것이 결국은 본투표까지 합쳐져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갔느냐. 그건 봐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저는 결국 이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투표율 분산 효과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양쪽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전투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투표율 상승보다는 뭐랄까 좀 투표일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크게 의미 부여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초단체장 선거가 전국 선거, 정치 선거로 판이 커져버렸는가? 그 판이 커진 것도 이번에 사전투표를 높인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번에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사실상 본인의 이유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강서 국민들의 어떤 상처,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은 것 아닌가. 또 더 나아가서 이번 추석 밥상 민심에서 보여진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오만과 독선에 대한 어떤 그 민심도 어느 정도 이번 투표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일단은 뭐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사전투표율 열기 이게 모레 이제 본투표 이것으로 열기는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재보궐선거에다가 구청장 선거란 말이죠. 네. 물론 강서구민 입장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긴 하지만은 예. 그 재보궐선거라는 특성상 본선거보다 관심이 좀 있겠느냐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여야가 총출동해서 이 선거 전에 임하는 것은 지금 총선 6개월 앞두고 딱 이 선거 하나뿐이기 때문인 것이지 유권자조차 네네. 이 선거를 그렇게 보느냐 이 점은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타의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에서 크게 합계 투표율이 크게 이렇게 벗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가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면서 판이 커진 만큼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거란 이 전망도 나옵니다. 글쎄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저희가 졌을 경우에 뭐 지도부에 대한 어떤 뭐 문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예. 그 전에 이게 전국 선거도 아니고 광역 선거도 아닙니다. 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한 군데 강서구라는 곳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럼 애초에 강서구라는 곳의 정치 지형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강서구는 국회의원 지역구 3개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모두 다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 표차 그 득표율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14%, 17%, 24%. 이 정도로 저희에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고 그렇죠. 그럼 지난 지방선거 때는 어떻게 구청장이 됐냐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대통령 선거 승리 직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승패 여부를 가지고 저희 지도부에게 뭔가를 책임을 묻는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그건 과한 해석이다.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예. 그 딱 한 군데 선거를 가지고 지금 6개월 이상 당원들의 투표로 뽑힌 지도부를 네네. 어떻게 조치를 한다. 뭐 문책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설지 관심인데 일단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만 지원 유세는 나오는 거로 봐야 되겠죠. 뭐 사실상 마지막 그 유세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속에서 오늘 빠르면 오늘이라도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역시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의료진의 판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예. 어쨌든 야당에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최대한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유세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세 지역이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만약에 이제 패한다면 이 당무 복귀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갈 거란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있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이겨도 뭐 박빙으로 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넉넉히 이겨야 좀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현역 의원 3명이 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사전 투표율을 통해서 결국 본 투표율까지 투표율이 약 40% 초반까지만 끌어올려진다면 예. 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판세가 좀 유리한 쪽으로 작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네네. 만에 하나 사실 투표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어떤 승리함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좀 기사회생하고 당이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하나의 큰 또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선거판이 커져버린 것이 김태호 전 구청장의 사면 판결을 받고 이 국민의힘이 후보로 다시 공천하면서 여야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패배한다면 공천에 대한 이 책임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재보궐선거에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 방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김태우 후보자가 그리고 사면 복권된 이유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하지만 예.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공익제보자로서 그 순수한 뜻이 인정받지 못했다 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 김태우 후보자가 사면 복권이 됐다고 본 것이고요. 김태우 후보자를 저희가 뭐 지명해서 공천을 한 게 아니라 예.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거의 의미 자체가 김태우 후보의 어떤 유책 사유로 인해서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더니 이러한 논리에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린 거고요. 예. 결국 여당 입장에서 물론 저희의 어떤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 조각됐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김태우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소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전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전에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 단일화를 합의를 했죠. 보수 진영 단일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진보 쪽에서는 조금 계속 여러 후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이 좀 쓰시십니까? 글쎄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전국 선거, 이른바 대통령 선거라든지 우리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DJP 연대나 예.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같은 좀 그런 정도의 어떤 효과, 그 단일화가 추진될 때 많이 나름대로 좀 임팩트도 있고 또 효과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궐선거 단위에서 단일화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거다. 자, 그리고 또한 판세를 지금 뒤집을 만큼의 어떤 그 방향 전환도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접전 상황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만에 하나 제3지대 후보가 연대를 통해서 소위 양당 지지층에게 어떤 염증을 느끼고 있는 중도 무당파 후보들이 예. 연대를 했더라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 보수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만큼 예. 큰 파괴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 내년 총선을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글쎄요, 기초단체장이라 의미를 축소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십니까? 판사?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선거 양상 자체가 양당 지지층의 최대 결집 이런 양상으로 내년 총선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단일화 효과보다는 소위 무당파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어느 정당이 더 유입하느냐, 예. 그 효과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그 전초전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강서구라는 정치 지형이 만약에 여야 이 스윙보터 지역이다, 양쪽이 비등비등하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예.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저희가 좀 열세인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강남구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네요.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대에서 누가 갖고 있는지 주식 파킹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와의 공생관계를 기반으로 따님의 주식 거래 내역, 현황, 지분 구조 밝혀주시라고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입증하셔야죠. 아니 제가 후보자님이 하셔야죠. 자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태도를 유지하시면 본인이 사퇴를 하시던가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갑니다. 후보자 주랭랑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국회 헌정 사상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자, 저 장면 보고 당황하신 분들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보신 것처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퇴장 후에 돌아오지 않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야는요, 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이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사상 초유의 이 청문회 파행 사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거다 이런 관측이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 임명의 가능성이 높은지 여권 분위기는 어떤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네, 우선 저 사실관계부터 바로잡고 싶습니다. 예. 신현영 의원이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영상 화면에서도 김행 후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장면, 그것을 막아서는 문정복 의원의 장면, 이것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전달되니까 이것을 정말 사실로 믿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예. 이미 정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김행 후보자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후보자 대기실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10시 42분이고요. 네. 11시 43분에 회의가 속개될 때 여당에서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권인숙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하라는 말을 했어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조건으로 임석을 하겠다 했는데 사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여당 의원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차수 변경을 합니다. 11시 59분에. 그런데 그렇죠. 여야 합의가 없으면 차수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 날도 청문회를 지속한다고 야당이 단독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부터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후보자의 책임은 아닌 겁니다. 퇴장을 한 것은 맞으나 예. 도망을 갔다든지 주랭랑을 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이 얘기도 이 상황을 알고 나신 분들이라면 예. 여타의 후보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임명 과정에 대한 어떤 다른 판단을 하리라 이런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주랭랑 쳤다든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시정해 이렇게 드렸습니다. 일단요 김행 후보자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 후에 6일 야당 청문 단독으로 열린 청문회 불참을 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청문회 퇴장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 책임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법적 책임 전혀 없어 보이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또 아쉽게도 예. 현행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상헌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 자, 왜 그렇겠습니까? 출석을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만 예. 김행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일국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지금 퇴장이라고 말씀합니다만 그 장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보았던 장면입니다. 예. 최소한 아무리 야당의 공세가 세다 하더라도 또 위원장의 어떤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네네. 그 어떤 명분으로도 장관 후보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 예. 이것은 결국은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면 결국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두고두고 작동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파행은 된 거죠. 이 파행 논란을 두고서 여야의 입장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부의 인사가 망사이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새로운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자, 김 후보자의 이제 퇴장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 김행 후보자가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행랑, 행방불명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에서는요, 권인숙 위원장의 편파 운영 때문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랭랑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참석을 안 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동안 김행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예. 기자들이나 언론의 집요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예. 국회에서 자료 요구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행 후보자가 했던 얘기는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 네네. 자, 이뤄냈고 결국은 그렇게 여러 차례 공언해 놓고 막상 청문회가 열렸더니 예. 결국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긴다든지 그러면서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예. 자, 이제 와서는 위원장의 어떤 편파 진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권인숙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근데 그 사퇴라는 말이 자극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설사 자극했다고 하더라도 김행 후보자가 소위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른바 주랭랑을 치는 그런 행동 자체를 저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 주랭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성호 의원이 나가자고 하신 것이고 그 상태에서 대치하다가 권인숙 위원장이 결국 정회를 선포를 한 거예요. 네. 김행 후보자가 갑자기 있다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예. 아니다. 지금 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성이 많이 오가고 그 분위기가 험악했습니까? 예. 김행 후보자가 집으로 귀가할 때 0시 30분까지 대기실에 있었는데 네네. 위해를 당할까 봐 정경희 간사가 저희 당의 정경희 간사가 끝까지 차에 타는 것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허. 그 정도까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가 국회의원들 저렇게 많은데 17명 중에 11명이 민주당 야당 의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혼자 대항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요. 혼자 대항한 게 아니고요. 잠깐만 마무리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정치 공세를 하시면 죽식 파킹 의혹 계속 물어보셨어야 돼요. 그렇게 않게 자극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신우이가 판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안 믿고 계속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뭐 40년 경력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문회가 꼬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청문회 준비를 잘못한 민주당 그리고 야당 이분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준비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죠? 저는 김행 후보의 예. 주랭랑 사태가 김행 후보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이 공동작전으로 청문회를 파행시킨 사례다.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를 그랬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결국은 나갑시다. 이거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자라고 재촉을 합니다. 예. 자, 김행 후보자 그저 막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네. 당당히 임했어야 되죠. 예. 자, 이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국무위원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자, 당당히 맞서 싸워라 예. 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행 후보자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 후보 자격에도 예. 못 미치는 미달 인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상황을 뭐 저도 좀 봤습니다만 그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걸 또 캐물어야 되는 상황보다는 그거 맞잖아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방적으로 많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네. 자, 개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의 어떤 의무를 들었고 사생활의 보호의 의무를 들었고요. 예. 회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또 뭐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예. 모든 자료 요구를 청문회 때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막상 청문회장에서는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만 하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 김행 후보자를 놓고 예. 자, 청문회를 잘못 준비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니 법에 돼 있잖아요. 후보자가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 사생활 영역이라든지 자녀 부분. 자녀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 안 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준비를 잘 하셔야죠. 김행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10여 개의 이 판례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것도 들지 말아라. 우리 질문에 먼저 답하고 얘기하라. 자료 안 내면서 왜 그런 거 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배임 의혹이라든가 또 주식 파킹 이런 관련으로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법적 대응 이전에 김행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맞다라는 예. 것이 당의 판단입니다. 예. 물론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네네. 그동안 청문회 준비 과정에 제기됐던 숱한 의혹, 예. 거짓말 시비, 또 뭐 부적격 논란 예. 이런 문제를 스스로 김행 후보자 스스로 소위 장관직을 맡을 뜻이 없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 고발보다는 자진 사퇴와 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보죠. 민주당은요 인사 검증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과정의 실무를 지휘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거고 네. 그 인사검증 결과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지명하는 대통령의 의사가 임명 과정에 반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럼 검찰총장이 책임집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제발 좀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갖고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이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특검을 놓고 여야 입장차도 이 극명해서 전국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168석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올린 건 대통령실과 국방부. 이들 기관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최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 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방부와 군 검찰, 대통령실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막으려 한다며 특검을 통해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사실 무근인 의혹을 야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사안을 부풀린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최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서 향후 절차 또 수사 쟁점 무엇인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이 채모 상병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 왜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됐는지 또 특검까지 추진이 되는 이유가 뭔지 이 배경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슨 정현진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간략하게. 네, 지난 여름에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북 예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7월 19일 오전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 그 예천구 내선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최수근 일병, 이제 상병으로 추서가 됐지만 실종됐다가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구명조끼도 없었어요. 맨몸이었어요. 그다음에 군이 작전을 하려면 그 지형지물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강바닥을 수색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무리한 수색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인데 그렇죠. 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9월 7일에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뭐 대통령실 등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있었다. 이런 특검법이 지난 9월 7일에 그 발의가 됐었고 그다음에 10월 6일에는 이 특검법 자체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최상병 사건 수사가 이제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검까지 가게 된 거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풀리지 않는 좀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검 법안의 명칭도 그렇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에 관한 특검인데요. 일단 경찰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1차적인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언론 브리핑까지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돌연 취소가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바는 그 해병대의 사령관이 VIP가 상당히 경로했다. 이런 건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율하면 되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VIP라는 건 사실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되물었다는 겁니다. 정말 VIP가 맞느냐.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다라는 진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던 이첩건이 돌연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국방부 장관보다는 더 윗선이 개입한 거 아니겠느냐. 그 윗선이란 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그 자체인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일반 수사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 때문에 특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특검의 쟁점은요.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 수사 외압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변호사께서는? 일단 박정훈 대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네. 해병대 수사단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해병대 수사단장이면 감이 잘 안 올 수 예.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해병대의 경찰청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장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은 일반 사회하고 예. 좀 틀리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병대 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이걸 갖다 보류하라고 지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으니까 예. 이것이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건데요. 예. 아마 이제 지금 경찰이나 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을 보는 군검찰의 시각 정반대인 것 같거든요. 최근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 이건 보복 기소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항명죄 같은 것도 처음에는 집단 항명 수괴죄로 예. 의율하겠다고 그랬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례 태도는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항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그 윗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첩건까지 실제로 그 윗선까지 다 결제 라인에 보고가 돼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실타래가 꼬이는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역으로 사실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막음조다 보복기소다라는 게 중령의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특검이 실제로 성사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부권보다도요. 네. 일단 패스트 트랙인데 패스트 트랙이니까 당장 다음 달에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도 최장 330일이 걸리고요. 네. 그다음 이제 법사위 안건이니까 240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8개월이거든요. 8개월 뒤면 내년 중순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중순에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다수당이 될지 야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자체가 문제인 거고, 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패스트 트랙 요건은 그 국회 제적의원의 5분의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178.8석 해서 179석이 필요했는데 그건 가능했죠. 네. 하지만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부권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려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8.7석이에요. 그러면 199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2석까지는 만들었지만 과연 199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물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일들을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예. 대통령실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특검이 이제 성사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들여다볼지, 실제로도 네.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보통 종전에 행사했던 간호법 예. 제정안이랄지 양곡관리법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치적 부담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 나와서 혐의명을 빼라, 사람을 예. 축소해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그런 이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예. 위증의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이해상반적인 부분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은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여당 측의 입장이 뭔지 먼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최상병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구냐,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아들의 희생과 관련해서 아들의 순직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면 아 맞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 텐데 지금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 아들 이렇게 그 순직을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그냥 뭐 명예롭게 생각을 한다, 이런 그 태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공세 아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실익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 불꽃 축제 모습입니다. 올해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도 예상대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밤하늘의 화려한 불꽃놀이 풍경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여의도 등 한강변에서 열렸습니다. 한화그룹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폴란드도 참가했습니다. 행사는 저녁 7시가 넘어서 시작했지만 많은 시민들은 낮부터 미리 와서 명당 자리를 잡았고 경찰 추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안전요원들을 예년보다 500명 더 늘려서 배치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통제가 수월하지 않았고 다행히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꽃놀이를 사진으로 찍으면 육안으로 볼 때처럼 잘 나오지 않던데 특별한 촬영법이 따로 있나요? 네, 밤하늘의 불꽃은 순간적으로 터지는 빛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불꽃이 폭발하면서 움직이는 빛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카메라에 수동 모드로 긴 시간을 주면서 사진을 찍어야 화려한 불꽃의 곡선을 제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네, 화려한 불꽃 사진 보시면서 오늘 하루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한글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천둥, 번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 소식 없이 흐리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높은 너울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글날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